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김경록 고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모님 모시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자산관리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경제는 어려운데 이 부동산, 주식, 금, 코인 등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이제 방금 질문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는 어려운데 하는 부분입니다. 경제는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수출과 내수, 산업도 다 양극화되어 있고 그 양극화의 정도가 이제 더 심합니다. 심지어 세대별로도 이제 양극화되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그럴 거고요. 자산을 가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앉아서 그냥 자산이 막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산이 없는 이제 영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만으로 따라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내가 꽤 괜찮은 직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내 월급 받아가 도대체가 자산을 마련하지를 못하겠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대별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뉴욕의 맘다니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 데모크래틱 소셜리즘 이런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 이 사람을 밀어준 것은 이제 젊은 층이었습니다. 20대, 30대인데요. 바로 이런 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대별로도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산업별로도, 미국도 산업별로 양극화되어 있어요. 거기도 AI만 잘 나가고요. 나머지 별로예요.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 그다음에 수도권과 지방 다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측면을 보는 사람은 경제가 되게 안 좋다 그러고요. 또 이 측면을 보는 사람들은 안 그런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평균을 보는 것도 틀린 것이고 한쪽만 보는 것도 이제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사고의 추론의 오류라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경제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상당히 지금 이제 괜찮은 산업 영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선, 방산 여러 군데 산업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은 여전히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첫 번째, 이제 그런 양극화된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 자칫하면은 이제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래서 양극화의 반대쪽을 보는 쪽은 계속 경제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극단을 보는 쪽은 괜찮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들이 지금 다 좀 이런 모양이니까요. 그걸 잘 관점을 명확하게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금 이런 것들에 가격을 올리는 것의 공통적인 제너레이팅 팩터가 뭐냐 하면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가지 않지만요. 한 4, 5년 지나면은 반드시 안 따라갔던 부분도 캐치업해서 한꺼번에 같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금도 마찬가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거기에 이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최근에 이제 한 2, 3년 동안의 흐름에 보면은 자산 가격의 흐름에서는 결국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 부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우호적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의 가치가 늘어났고, 인플레이션에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현금이나 이런 것이겠죠. 그런 자산을 가진 사람들, 안 그러면 장기 국채 이런 쪽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자산이 늘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최근에 자산 가격에 저는 어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단초가 아닌가 싶고요. 양극화라는 것, 모든 부분에서 양극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호적인 자산이냐 그렇지 않은 자산이냐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큰 하나의 강한 흐름으로 우리가 실질 성장률은 조금 스태그네이트 해야 되나요? 하여튼 옆으로 기었지만은 인플레이션은 이제 올라가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실질 성장률을 보면은 경제가 이런데 할 수는 있지만은 명목적으로는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자산 가격을 오르게 한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남미 국가들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치솟을 때 거의 동시에 가격이 오른 것이
주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예. 주식이나 부동산 인플레이션이 제일 잘 캐치업하는 것이고 금도 이제 거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좀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두 가지 요소이겠죠. 그게 이제 달러 패권에 관한 문제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줘서 같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앞서서도 이제 미국 주식 고평가 논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뭐 서학개미들이 지금 많이 미국 주식을 매수하고 있잖아요. 정말 큰 폭락이 임박했다면 S&P 500 적립식 매수를 잠깐 멈췄다가 폭락 이후에 사모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략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적립식은 뭐 어차피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적립식의 정의라는 것은 시장은 나하고 인디펜던트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어로 아무도 뭐 nobody knows 하고 같은 말이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God knows가 nobody knows라고 같은 말이거든요. 결국 아무도 모른다는 거, 신만이 안다는 것은 이제 아무도 모른다는 뜻인데요. 지금 뭐 주식시장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적립식이라는 것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적립으로 하는 것이지 또 여기서 내가 떨어진 것을 예측하고 마켓 타이밍을 노리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적립의 본래 그건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라서요. 저는 뭐 적립식이라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6천 주가 S&P 500 6천 올라갈 때도 뭐 그때 난리였잖아요. 사실은 이게 버블이다고 그러고 했는데요. 근데 뭐 그것도 뭐 깨고 올라갔고 지금 떨어져 가지고 다시 뭐 6,500 간다 그러더라도 그때 산 사람에 비해서 여전히 그때 산 사람들이 유리할 수도 있고 가격이 올라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립은 그냥 꾸준하게 그냥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 폭락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한 50만 원씩 여윳돈으로 꾸준히 한 2, 30년간 사모을 만한 투자 자산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뭐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것은 S&P 500입니다. S&P 500이고 환해지하지 말고. 예.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약간 환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환율의 전망은 못합니다. 못하고요. 다만 이런 생각을 원칙적인데 어떤 원칙이냐면은 지금 나는 온통 나의 모든 자산은 원화로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분산한다면은 어느 통화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될까? 그러면 아무래도 달러이죠. 아무리 달러의 위상이 약화된다 그러더라도 우리나라 통화보다는 그래도 위상이 나을 테니까요. 그렇게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2년 뒤에 환율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전망하고 달러를 갖는 것이 아니라요. 일상생활의 포트폴리오에서 원화로 된 것이 몇 %라면은 다른 통화로 된 것도 몇 % 정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S&P 500을 사면서 환해지하지 않고 그냥 달러 자산으로 꾸준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떤 때 위력을 발휘하느냐? 환율이 뭐 2,000원, 2,500원 갑자기 그런 쇼크를 받을 때 그런 때 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환율이 5% 오르고 10% 오르고 뭐 이럴 때 사고 팔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나의 전체 분산 차원에서 갖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더욱이 아주 길게 본다면은 초우량 국가의 초우량 자산을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제일 좋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적으니까요. 초우량하지 않은 국가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당연히 저는 S&P 500을 사면서 환해지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금 첨단 기술 패권의 시대고 그런 AI 쪽으로 지금 어떻게 본다면 글로벌 돈들이 다 몰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나스닥에 사람들은 더 열광하는 것 같은데 나스닥보다 S&P 500을 굳이 이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나스닥보다는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근래 한 10년만 보더라도 S&P 500을 훨씬 아웃퍼폼 했는데요. 저는 그냥 나스닥을 하는 것은 거기에 새로 들어오는 이제 기업들의 뭐 10배, 100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쪽에서 이제 나스닥을 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 나스닥에 이제 그 기업들도 S&P 500으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성숙기가 되면 좀. 예. 그래서 저는 미국의 그 시가총액으로 그냥 500개의 대형 기업에 투자한다. 저는 그게 가장 그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당주, 배당 ETF에 대한 관심도 요즘 뜨거운데 배당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면은 뭐 배당주나 배당 ETF를 대략 한 어느 정도 사주면 좋을지 궁금하네요. 노후를 준비한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코어 자산을 이제 저도 배당 중심으로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이제 그 증권사 이제나 이런 데 보면은 메뉴에 보면은 배당 플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올해 받았던 배당 금액, 그다음 매월 받는 나의 배당 금액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나중에 이제 타겟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내가 퇴직할 때는 총 배당 금액을 얼마 정도밖에 하겠다 하고요. 그부터 이제 계속 지금부터 이제 배당 관련된 주식을 사시면서 그 타겟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60, 70% 이 정도로 이제 코어로 배당 관련된 걸 가지고 하고 나머지 한 30, 40 뭐 이 정도를 이제 조금 성장주를 가져가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배당 금액은 아시다시피 그 기업의 수익은 장기적으로 늘어나면서 배당 금액도 이제 늘어날 텐데요. 그래서 배당 중심의 목표를 정해서 배당 플랜을 짜서 나의 향후에 배당 금액을 꾸준하게 증가시키는 것, 그 중심으로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것,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최근 폭락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가장 가격이 높은 상황인 금 투자는 지금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결혼을 했고 저희 와이프가 최근에 일주일 전에 금 사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점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좀 금값이 떨어지면 사줄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와이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최근에 많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거를 인간 지표라고 합니다.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고점이라고 쉽게 느낄 수 있는 인간 지표.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뭐 주식을 하고 금을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사자고 안 했던 사람이 금을 사자고 하면 그게 인간 지표이고 고점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소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런 희소성이 있는 거는 결국에는 방향성은 저는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조정 이런 걸 떠나서 금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다면 희소성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런 기준이 있다면 꾸준히 모아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금 또한 어떻게 보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넣어야 될 부분입니다. 공격적으로 한다면 주식만 하겠지만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금 이렇게 섞어서 분산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값이 최근 폭락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앞서 얘기했듯이 인간 지표를 얘기했는데 뭐 그런 인간 지표보다는 금값이 폭락했던 거는 뭔가 지금 본연의 가치보다 많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RSI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 매수 신호가 왔습니다. 지금 최고점에서 가 매수 기준을 70으로 잡고 있는데 88까지 나왔습니다. 고점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인간 지표로 이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 뭐 본인의 가치보다 뭔가 가매수된 지금 시점에서 그런 원인으로 금값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S&P 500 ETF만 꾸준히 사모아도 노후 걱정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미국 주식이 역사적으로 고점에 이르렀다는 말이 나오는 지금 S&P 500을 사도 될까요? 네, 사도 됩니다. 사십시오. 왜냐하면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S&P 500 차트를 100년치를 한번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상향했습니다. 근데 우상향하면서 변동성은 많이 줬죠. 근데 결국에는 10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향했거든요. 역사가 증명한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립식으로 모아가셔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S&P 500 대표 ETF도 팔거나 또는 더 사야 하는 시점이 따로 있을까요? 계속 지금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본성을 거스르는 매매를 하면 좋습니다. 아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처럼 미국도 빅스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빅스 지수는 공포 지수인데 이 빅스 지수가 뭐 40이나 50을 넘었을 때 아마 공포가 올 겁니다. 미장에는 그때 많은 분들이 또 여러 SNS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손실 계좌를 또 많이 올립니다. 힘들다고 많이 아우성칩니다. 그때
꾸준히 적립식 투자가 제가 좋다고 했죠. 더 평소보다는 뭐 2배로 좀 더 매수하셔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잘못 판단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효과적인 매도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효과적인 매도 기준은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트에는 이 투자자들의 모든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담겨 있는 심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담겨 있는 심리가 곧 저는 매도의 기준에서는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뭐 1년, 5년, 10년에도 저항과 지지 기준도 모르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항과 지지를 모르면 저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이 저항과 지지는 아니지만 뭐 기업적인 분석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면에서는 저항과 지지를 모르고 투자를 한다면 계속 잃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책을 보시고 저항과 지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 평균 퇴직금이 1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작가님이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 1억 정도만 있는 상황이라면 노후 생활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실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억 갖고 배당주 세팅해도 생활비 안 나옵니다. 차라리 현실적인 답을 드린다면 국장 테마주 스윙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를 하라고? 저는 책에도 적어놨지만 국장은 실적주 아니면 테마주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마주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는 테마주보다 또 반대로 생각해서 안정적인 투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지성, 내동매매, 몰빵으로 테마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거지 제대로 알고 앞서 얘기했듯이 지지와 저항, 뭐 여러 가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손익비 그런 기준들을 명확한 기준들을 잡고 그리고 테마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 연속성, 기대감, 신선함 그리고 테마의 대장주 그렇게 매수의 근거들 그런 근거들이 많아질수록 저는 더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 드립니다. 뭐 1억 갖고 뭐 이렇게 뭐 배당주 사세요. 저는 거짓말 하기 싫습니다. 차라리 남은 기간 동안 지금 뭐 30대이신 분들, 뭐 40대이신 분들, 50대이신 분들 테마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그 1억을 쓰셨으면 합니다. 이제 미국 주식 쪽에선 빅테크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국인이 특히 좋아하는 테슬라, 팔란티아 전망이 궁금합니다. 책에서도 다뤄주셨는데 지금 두 종목을 사도 괜찮은가요? 실제로 두 종목은 저도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도 매일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팔란티아 먼저 얘기를 드리면 팔란티아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업입니다. 복잡한 이런 데이터 분석을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인데 예전에는 뭐 한 달 걸릴 거를 그 팔란티아한테 맡기면 10분 안에도 해결되는 시대입니다. 그걸 팔란티아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기업을 많은 기업들이 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다 인건비고 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팔란티아한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전쟁입니다. 저는 앞으로 전쟁이 더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투자라는 게 뭐 기업 분석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세계사 역사관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전쟁이 지금 뭐 아직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둘이 갑자기 이렇게 전쟁이 난 게 아닙니다. 그런 역사적 그런 세계사적 그런 얽히고 설켜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하고 대만도 그렇죠. 뭐 섣불리 얘기하면 중국하고 대만도 전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국방비를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하고 중국도 계속 으르렁으르렁 되는데 국방비를 한쪽이 낮춰버리면 한쪽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국방비 예산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국방비 예산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팔란티아는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테슬라를 좀 얘기를 드린다면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아닙니다. 테슬라는 하고 있는 미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SS 그리고 로봇, 우주항공, AI 굉장히 많은 미래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은 포텐이 터지기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각각의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실제로는 크게 찍히진 않는 사업들도 있지만 곧 멀지 않아서 그 사업들이
꽃을 피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종목은 저는 적립식으로 모아가도 뭐 좋은 확률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테슬라가 의료용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있고 중국도 교육과 가정용 시장을 겨냥한 저가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로봇 휴머노이드 산업 성장에 주목할 만한 ETF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빨리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곧 영화에서 보는 것들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헐이라는 영화를 봤었습니다. AI와 뭐 대화하고 연애하고 하는 뭐 내용의 영화였는데 그 당시 때 거기서 저는 관점을 얻었습니다. 곧 머지않아서 정말로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지금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챗GPT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고 AI한테 위로를 받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뭐 앞으로 이런 로봇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뭐 ETF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뭐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간다면 머지않아서 또 다른 영화에서 나오는 현실들이 여러분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봇 쪽 산업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책에서 테마주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A급 테마를 찾는 절대 기준 3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테마를 매매할 때 3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연기신입니다. 연기신은 연속성, 기대감, 신선함을 줄인 말입니다. 그 3가지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테마의 대장주를 또 매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서 그냥 막 튀는 종목들을 매매하는데 그 3가지 기준 플러스 대장주를 매매하셔야 됩니다. 이 연속성이라는 거는 이 테마의 재료가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 길게 이어져야지 그 안에서 파동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찬스가, 기회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연속성이 짧은 그런 재료 테마들 같은 경우는 한번 튀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연속성에 대한 판단을 꼭 하셨으면 하고, 그 연속성에 대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어제처럼 지금 에이펙 때문에 경주에 많은 인사들이 오고 있는데 잭슨 항 그리고 정의선이 만났습니다. 깐부치킨에서. 거기서 이제 치킨을 먹는 모습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뭐 교촌 AMB 상승이 나오겠다. 실제로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반짝하고 윗꼬리 달고 무너집니다. 왜? 연속성이 없습니다. 단발성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대감 측면에서 얘기 드리면 테마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연속성하고도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 기대감이라는 거는 뭐 쉽게 예를 들면 일정입니다. 일정. 어제 그렇게 잭슨랑 정의선이 만나서 회장님들이 만나서 치킨 먹고 그렇게 튀어오른 테마는 그냥 단발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거는 길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대감이 있어야지 이 많은 사람들이 개인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 한 예를 들면 뭐 FDA 3상 승인을 남겨놓은 그런 바이오 기업들은 일정이 길게 이어져기 때문에 연속성도 있고 그 FDA 3상 승인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는 테마 대장주를 매매해야 됩니다. 또는 그리고 세 번째로 신선함이 있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테마, 근데 그 테마가 연속성이나 기대감이 크면 아주 좋습니다. 올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AI 테마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런 테마에서 매매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테마들의 대장주를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 대장주의 기준은 거래량, 거래대금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승을 많이 한 종목이 그 테마의 대장주입니다. 즉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테마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2021년 조사에 따르면 20년 근속 직장인 평균 퇴직금이 1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은퇴하는 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짜면 좋을까요? 예, 그 정도 노후의 소득을 준비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원이라는 목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차원이고, 네. 만일 이걸 가지고 내가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은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매월 돈을 한 10년, 15년 벌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어 놓는데 투자하는 것이 더 좋고요. 그게 아니고 일단 내가 1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일단 이 돈을 이제 실질 원금도 지켜져야 됩니다. 그 말은 물가 이상은 올라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리츠 한 20, 배당주 30, 성장주 한 10, 이렇게 하면은 60이죠. 나머지 이제 40% 정도를 이제 채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채권과 리츠를 보면은 60 되고 리츠가 이제 부동산이니까요. 나머지 이제 배당주와 성장주를 합친 것이 이제 40% 이 정도 이렇게 보는데 보통 이제 나이가 젊은 채권과 주식을 6대 4로 보는데 요즘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요. 채권을 6보다는 4 정도로 하고 나머지 2를 리츠로 해서 배당 수익률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40 중에 30을 이제 배당주, 10을 이제 성장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처음 포트폴리오 짰을 때 내가 여기서 나오는 배당 수익률 채권하고 모두 합쳐서 한 4% 정도 이 정도 나오게 좀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본다면은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또 실물 경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또 고문님께서 또 이 투자의 원칙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투자를 차근차근 원래 하던 대로 이 적립식으로 잘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록 고문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